안녕하세요.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70대 여자입니다. 자식을 낳아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존재잖아요. 저에게도 아들은 그런 존재였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 느꼈던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안에서도 바르게 자라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남편만 봤을 땐 정말 좋았지만 결혼 전부터 시모가 저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넌 영 인상이 별로야. 딱 보니까 남자 잡아먹을 관상이라고. 시모가 다짜고짜 제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막말을 하자 저희 남편이 나서서 화를 내주더군요. 어머니, 초면에 무슨 그런 심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 인상이 어디가 뭐 어때서요. 딱 봐도 선한 사람이라는 거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생활력도 강하고 성실한 사람인데요. 앞으로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모는 결혼 후에도 이유 없이 저를 싫어했어요. 툭하면 저한테 잔소리를 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구박을 하기 일쑤였죠. 게다가 당시 저희 생활 형편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것까지 제 탓을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항상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줬기 때문에 참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다 보니 앞으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당시 중동 쪽에 건설붐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수많은 한국 남자들이 중동으로 가서 돈을 벌어오던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우리 결혼 전에 봤던 내 친구 철중이 알지? 걔가 중동에 일하러 갔다가 얼마 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거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한국보다 훨씬 임금이 비싸대. 나보고 한국에서 고생하지 말고 자기처럼 중동에 가서 돈 좀 벌어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철중이 말론 거기서 몇 년만 일하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당시 저희 아들이 돌도 안 된 상황이었고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게 무서워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여보, 그냥 거기 안 가면 안 돼?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끼리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 먼 데까지 일하러 가지 말고 우리 가족 옆에 있어주라. 어? 제가 몇 번이나 가지 말라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이미 결정을 내렸는지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미안해. 우리 영준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그 몇 년의 시간만 이겨내면 우리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잖아. 내가 가서 돈 꼭 많이 벌어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무조건 가야겠다며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중동에 가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출국하는 날 저는 너무 아쉬운 마음에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서 꼭 건강해야 돼? 아프지 말고 무리하지도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난 돈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알았지?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당신도 나 없다고 울지 말고 우리 영준이랑 잘 지내고 있어야 돼. 영준아, 아빠 갔다 올게. 갔다 와서 우리 영준이랑 많이 놀아준다고 약속할게. 그렇게 남편은 일을 하러 중동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생하는 남편 덕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더 고생하려고. 거기서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전에 당신이랑 우리 영준이 사진만 보면 힘이 샘솟더라고. 여보, 한국에서 혼자 외롭겠지만 조금만 버텨줘. 우리 꼭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남편이 중동에서 일을 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도 한국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남편은 하루하루 커가는 저희 아들 모습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하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도 남편도 더 힘을 내서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고 나서 한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으로 남편의 시신이 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랑 우리 영준이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당신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가족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만 하고 허망하게 가버리는 거냐고.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는 제 머리끄댕이까지 잡고선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잖아. 내가 너 결혼하기 전부터 알아봤어. 너 남편 잡아먹는 관상이라고 내가 그랬지? 거봐,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잖아. 내 아들 돌려내라고. 저는 시모가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막말을 하는데도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모를 말리니까 그제야 제 머리를 놓더라고요. 제가 멍하니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저한테 와서 따뜻하게 안아주더군요. 새언니, 우리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엄마도 오빠가 이렇게 된 걸 보고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괜히 새언니한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세상을 떠난 게 새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알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준이를 위해서라도 새언니가 힘을 좀 내주세요. 이제 우리 오빠도 없으니까 영준이한테 남은 건 새언니밖에 없잖아요. 저는 신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옆에서 저희 아들도 저를 따라 오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4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애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저랑 다른 어른들이 우는 걸 보고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 어린애가 상처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남편이 보고 싶어서 울었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을 위해 힘을 내보려고 노력했어요.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남편이 몇 년간 고생한 덕분에 저희 아들을 한동안 잘 키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시장에 제 이름으로 된 백반집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백반집을 차렸을 땐 정말 하루하루가 설레고 재미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뭘로 할까 고민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손님들이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녁엔 술을 드시는 손님들도 많았는데 그 북적북적한 분위기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참 즐거웠답니다. 그런데 손님도 손님 나름이라고 저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저희 식당엔 혼자 오는 손님들도 많았는데 제가 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자 손님이 저한테 찝쩍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밥을 먹으면서 저를 계속 빤히 쳐다보기도 하고 일하느라 바쁜데 자꾸만 말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손님이니까 좋게 좋게 대해줬는데 어느 날은 마감 시간에 혼자 와서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영준 엄마, 그쪽도 외롭고 나도 외로운데 외로운 사람끼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봅시다. 이거 내 통장인데 내가 모은 돈이 이만큼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나랑 결혼하면 내가 영준이 부족함 없이 키워줄 수 있는데 한번 나 믿고 만나보지 그래요. 손님, 저 혼자서도 저희 영준이 키울 수 있고요.
손님이랑 만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했던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에이, 뭘 또 튕기고 그래. 여자가 그렇게 내숭 떨면 못 써. 솔직히 말해서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릴 거야? 영준 엄마도 내가 영준 엄마한테 마음이 있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잖아. 그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오지 말라고 막지 않은 건 영준 엄마도 나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손님이 저희 식당에 밥 먹으러 오셨으니까 당연히 밥을 차려준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연세가 저희 아버지 버리신 것 같은데 딸 버린 저한테 이러시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영준이랑 둘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 저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무래도 30대의 젊은 가부다 보니 저를 만만하게 보는 남자 손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심지어 가정 있는 사람도 저한테 찝쩍거리더라고요. 제가 있는 시장에서 부부끼리 장사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도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한테 찝쩍거리면서 괜히 찔러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만나봐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단골 손님 한 명밖에 안 계시던 한적한 시간에 누가 씩씩거리면서 식당에 찾아온 거예요. 그건 바로 그 아저씨 와이프였습니다. 그 아줌만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며 따지더라고요. 영준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야? 시장 바닥에 영준 엄마랑 내 남편이랑 바람 핀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고. 영준 엄마,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 힘들게 애 키운다고 해서 내가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뒤통수 쳐도 되는 거야? 어디 건들 사람이 없어서 내 남편을 건드려? 이거 놓으세요. 이 손 놓으시라고요. 제가 무슨 사장님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그러세요. 전 사장님이 저희 식당에 자주 밥 먹으러 오셔서 밥 차려드린 것 뿐이에요. 돈 받고 장사한 것 뿐이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 영준 엄마가 내 남편 꼬신 거잖아. 자꾸 그렇게 내 앞에서 거짓말 할래?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단골 손님이 벌떡 일어나 아줌마의 손을 떼어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기요 아줌마, 그쪽 남편이 혼자서 영준 엄마한테 찝쩍대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왜 죄 없는 영준 엄마한테 찾아와서 괴롭히고 난리예요? 당신 남편이 혼자 일하는 영준 엄마를 우습게 보고 추파 던지는 거 내가 어디 한두 번 본 줄 알아요? 영준 엄마, 얼른 경찰에 신고해요. 얼른 신고하라고요. 제가 신고하려고 전화기 쪽으로 가자 그 아줌마가 무서웠는지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불륜녀로 몰려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아저씨가 실토했는지 며칠 뒤에 아줌마가 저한테 찾아와 울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영준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내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바람을 한두 번 핀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또 그런 건 줄 알았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오해하고 영준 엄마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못 믿고 사는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 아줌마를 용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찝쩍거리는 손님 말고도 참 별의별 손님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먹튀 사건이 많지만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거든요. 제가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잠깐 주방에 가 있거나 하면 양심 없는 손님들이 밥 먹고 그냥 도망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이 있어서 항상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보디가드를 자처했거든요. 식당에서 저한테 못되게 구는 손님이 있으면 아들이 나서서 차단해주곤 했습니다. 손님, 저희 엄마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늘에선 저희 아빠가 지켜보고 계시고 땅에선 제가 지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막말하고 찝쩍거리면 제가 엄마 대신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이고, 뭔 어린애가 이렇게 무서워. 내가 아주 사장님 아들내미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아유, 사장님, 미안합니다. 내가 다음부터 말 조심할게요.
확실히 저희 아들이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니까 저를 못살게 구는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은 그렇게 저를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끝나면 늘 저희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들이랑 같이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다가 발목을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 갈 때 저도 모르게 다리를 쩔뚝였는데 그걸 본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얼른 저한테 업혀요. 그 상태로 집까지 걸어가시면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얼른요. 저 힘 세거든요. 아들이 하도 업히라고 하길래 처음으로 아들 등에 업혀봤는데 너무 듬직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등이 언제 이렇게 넓었나. 예전엔 꼬맹이였는데 이제 멋있는 남자가 다 됐네. 그럼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남자 다 됐죠. 그나저나 엄마도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업고 다녔겠죠? 이젠 나도 다 컸으니까 내가 엄마를 업고 다닐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또 이렇게 발목 삐끗하거나 다리 아픈 일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바로 업어드릴 테니까요. 저희 아들은 철도 일찍 들고 정말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남편 없이 저 혼자 키우느라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듬직하게 자라준 아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평소랑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툭하면 몸이 붓기도 했어요. 게다가 자꾸 구역질이 나고 어쩔 땐 속이 안 좋아 오바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제발 병원에 좀 가보세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아들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신장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석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병원을 다녔는데 저희 아들이 25살이 됐을 때 결국 제 몸 상태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엄마, 제가 검사해보고 적합하면 제가 엄마한테 신장 이식 해드릴게요. 저 엄마가 이렇게 아픈 모습 도저히 못 지켜보겠어요. 영준아, 아이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수술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라고. 난 절대로 너한테 신장 못 받는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절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내 엄마인데 내가 살려야죠.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신장 이식이 이식 수술 중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수술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전 무조건 검사 받을 거니까 저 절대 말리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려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신장 이식에 적합하다고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받아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영준아, 정말 고맙다. 애미가 돼서 아들이 너한테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네 덕에 내가 새 삶을 살게 되는구나. 앞으로 이 엄마가 너한테 받은 이 삶을 한순간도 헛되게 쓰지 않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마. 정말 고맙다 아들아. 그렇게 저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나서 잠시 쉬고 있던 백반집도 다시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어느 회사의 영업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건강을 어찌나 신경 쓰는지 출근해서도 매일 점심시간마다 저한테 전화해 안부를 묻더라고요. 엄마, 오늘 별일 없으시죠? 몸 컨디션은 괜찮으시고요? 식사도 거르지 말고 꼭 제때제때 하세요. 아유, 어차피 퇴근하면 집에서 볼 텐데 뭘 그렇게 맨날 내 안부를 묻고 그래. 하여튼 나 걱정해주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저희 아들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땐 정말 기뻤답니다. 게다가 예비 며느리도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더군요. 처음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예비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요, 오빠가 어머님한테 신장 이식을 해줬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모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오빠가 어머님한테 하는 것처럼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할게요. 몇 달 후 아들 결혼식 때 멋있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하면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혼식 도중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에 아들이 먼저 저를 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려 저도 모르게 소리내며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회자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여기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이에요. 이 좋은 날 신랑분이랑 신랑 어머니께서 너무 많이 우시네요. 엄마랑 아들이 눈물 많은 것도 닮았나 봐요. 그죠? 그러자 하객들이 빵빵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닦고 아들의 결혼식을 마저 지켜볼 수 있었답니다. 저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서울에 신혼집을 얻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성남이어서 그때부터 아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시키고 보니 저희 며느리가 정말 예쁜 집만 골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운영하는 백반집에 음료수까지 사들고 오더니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손님, 저희 어머님 식당에 자주 드시러 와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셔서 단골 손님이 꽤 많으시거든요. 항상 좋은 재료로 정성 들여 만드시니까 믿고 드셔도 돼요. 아이고, 여기 사장님 아들 결혼시켰다더니 며느리인가 봐요. 안 그래도 내가 이 집 10년째 단골이거든요. 아들내미도 그렇게 착하게 키우더니 며느리까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을 얻었네. 아이고, 진짜 부러워 죽겠다. 난 언제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어보나. 며느리 놀 때마다 일손도 돕고 단골 손님들한테도 엄청 잘해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단골 손님들 중에서는 며느리 언제 또 오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 며느리는 음식도 참 잘하고 부지런했는데 한 번은 주말에 식재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댁에서 김유영 백반집 오픈할 거거든요. 오늘은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백반집 사장이니까 어머님은 손님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뚝딱뚝딱 만들어 드릴게요. 뭐? 김유영 백반집? 아이고, 그거 참 맛있겠다. 아이, 그래도 내가 백반집 사장 출신인데 옆에서 좀 거들어 줄까? 에이, 어머님 오늘 손님 역할이라니까요. 식당에서 주방일 도와주는 손님이 어딨어요.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고 계시면 돼요. 잠시 후 며느린 한상을 거하게 차려서 저를 부르더군요. 솔직히 도와주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는데 며느리가 극구 말리길래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다가 가보고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 이게 다 뭐야? 이거 정말 네가 다 만든 거니? 어쩐지 아까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더라니. 이거 완전 임금님 수라상이 따로 없다 얘. 이 정도면 밥 한 끼 10만 원은 내야겠는걸. 어머님은 VIP 손님이라서 밥값도 공짜예요. 그러니까 얼른 앉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어머님네 백반집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꽤 먹을만 할걸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렇게 정성 들여 상을 차려주는 며느리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극구 사양을 하길래 억지로 주머니에 찔러 넣어줬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뭐라도 꼭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처음 맞는 제 생일 때였어요. 그날도 며느리가 저한테 생일상을 차려주고 용돈을 주더니 선물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 며느리가 선물이라고 내민 물건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아, 이거 초음파 사진 아니냐? 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 초음파 사진 속에 있는 이 콩알만한 아이가 저희 아이래요. 제가 이거 어머님한테 깜짝 선물로 보여드리려고 며칠 동안 말하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나도 드디어 손줄 다 보는구나. 며느라, 정말 고맙다. 네 덕에 내가 매일매일이 행복하구나. 이 초음파 사진이 내가 살면서 받아본 생일 선물 중에 제일 기쁜 선물이야. 저는 그날 너무 기쁜 마음에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저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보내주고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며느린 아들을 낳았는데 이듬해 연년생으로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요. 손주들을 보니까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생각도 나고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저는 손주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웠는데 며느린 오히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아직 초보 엄마라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육아 선배시니까 저한테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이 그 일을 훌륭하게 키우신 것처럼 저도 저희 애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잔소리 하셔도 좋고 구박하셔도 좋으니까 뭐든지 저한테 가르쳐만 주세요.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배울게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참견하는 것도 엄청 싫어한다고 하던데 저희 며느리는 오히려 저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며느리를 위해서 뭐든지 더 가르쳐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와 자주 왕래하며 서로 잘 지냈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손주를 낳고 산 지 몇 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길래 시원한 하채라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어머님이 해주시는 화채가 진짜 시원하고 맛있긴 한데 이 사람 당 조절해야 돼서 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끼리 먹으면 이가 먹고 싶으니까 그냥 다음에 먹는 걸로 해요. 뭐라고? 아니 갑자기 당 조절은 왜? 이 사람 당뇨 있대요. 얼마 전부터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식습관도 관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건강했던 아들한테 당뇨가 생길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뭐? 아니 이 젊은 나이에 무슨 당뇨병이야? 그럼 나한테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희 온다고 시장에서 크림빵도 사다 놨는데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크림빵이 아니라 견과류나 사올 걸 그랬다. 당뇨 같은 거 한 번 걸리면 평생 간다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으니?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식단 관리 철저하게 시킬게요. 안 그래도 요즘에 잡곡밥에 닭가슴살이랑 채소 같은 걸로 챙겨주고 있어요. 그래요 어머니. 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뇨 있어도 잘 관리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그 이후 아들이 너무 걱정되어 견과류나 잡곡, 생선 등 당뇨에 좋다는 음식들을 자주 아들 집에 보내주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걱정할까봐 아들한테 차려주는 밥상을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가끔씩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아들 옆에서 며느리가 잘 챙겨주는 것 같아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부터 아들이 연락을 잘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한테서만 오던 식단 사진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예, 며느라, 너희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둘 다 연락이 없어? 전엔 애들 데리고 자주 찾아오더니 요즘엔 오지도 않고 우리 영준이 내가 전화해도 한 통을 안 받는다. 너네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아, 어머님, 그게요. 사실 뭐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에요. 별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린 저한테 궁금증만 유발하고선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 뒤로는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제 전화를 받지 않고 가끔씩 저한테 문자만 한 통씩 보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요즘에 연락이 잘 안 돼서 서운하셨죠? 요즘에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저희 영업직이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들이 연락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길래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양식이라도 해줄 테니까 한번 집에 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겠다고 하더니 간간무소식이더라고요. 한참을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마침 주말에 아들 생일이길래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둘 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아들 집에 찾아가 띵동 하고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너희 아들 전화를 했는데 도무지 전화를 안 받길래 여기까지 찾아왔다. 내가 우리 아들 생일이라 반찬해서 가져왔으니 그 문 좀 열어보거라. 어머님, 저 문 못 열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집안에 들여보내주지도 못하겠다고? 얼른 이 문 열지 못해? 안 된다니까요. 저 2번 얘기 안 할 테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저는 처음 듣는 며느리의 매정한 목소리에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세상에 시애미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내치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제가 계속 벨을 누르고 문을 쿵쿵 두드려도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참 후 아들 집 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문을 벌컥 열고 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며느린 밖으로 나오자마자 머리를 2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아직도 안 가고 계셨어요? 그래, 안 갔다. 너 도대체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냐? 너 이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니? 내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여?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러자 며느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머님이랑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집안에 내 아들이 있지? 너 얼른 앞장서. 얼른 너희 집 문 열고 들어가자고. 저는 그렇게 며느리를 앞장세워 아들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 아들은 대낮부터 거실 바닥에 앉아 술을 먹고 있고 집안은 난장판에 손주들은 꼬질꼬질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준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연락은 다 무시하고 대낮부터 이게 무슨 술판이냐고? 그리고 집안 꼴은 이게 또 뭐야? 아까 애미가 울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오던데 너희 설마 부부 싸움이라도 한 거니? 그러자 아들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 옆에 있던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이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술을 먹으려고 해요. 제가 술 좀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바람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까 잠깐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님이 제발 술 좀 먹지 말라고 말려주세요. 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술을 먹으면 큰일이 나다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입에선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이 사람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큰일 난대요. 진짜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뭐, 다리를 잘라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얼른 알아듣게 설명하지 못해? 어머님,
저 사람 당뇨 있는 거 아시죠? 몇 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았어요. 언젠가부터 자꾸 발이랑 다리가 자꾸 저리고 감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한번 났었는데 그게 궤양으로 발전한 적이 있었어요. 저번에 어머님이랑 같이 밖에서 잠깐 보고 헤어진 적 있었죠. 그때도 이 사람 발가락이 궤양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는데 어머님한테 내색하기 싫어서 아픈 거 꾹 참고 일부러 밖에서 잠깐 보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도 절대로 어머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아이, 그럼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린데? 그때 이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긴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꾸만 재발하고 점점 더 궤양이 심해져서 다리까지 번지게 됐어요. 의사가 이젠 다리를 잘라내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이가 그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처럼 맨날 술만 마시고 있어요. 당뇨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맨날 이러고 술만 마시면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다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우기기만 하고 저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 어머님도 다 아셨으니까 제발 이 사람 좀 알려주세요. 술 먹지 말고 수술 좀 제발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당뇨가 있는 건 알았지만 당뇨 합병증까지 앓고 있는 줄은 몰랐고 다리를 잘라내야 할 정도로 심한 줄은 더더욱 몰랐으니까요. 저는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거실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준이, 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너 엄마 속상해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진작에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러자 아들은 술에 취한 채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도저히 어머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 다리 수술하면 이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이 소중한 몸을 잃는 것도 너무 싫었고 저 때문에 우리 가족도 고생하게 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저 다리 수술하고 나면 회사도 못 다니는데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저 대신에 혼자 고생해야 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냐고요. 저 항상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제 처지를 생각하면 그냥 죽어버리고만 싶다고요. 영준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렇게 건강하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말이야. 아무래도 이게 다 나 때문인 것 같다. 네가 나한테 신장 이식을 해줘서 그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너한테 신장 이식을 받지 말고 그냥 조용히 떠났어야 하는데 내가 내 아들 인생을 다 망쳐버렸구나.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된 거 어머니가 아시면 분명히 자책하실 거 뻔한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걸 사실대로 얘기해요. 전 그냥 어차피 수술해도 사람답게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요. 이 못난 놈아,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려야지. 다리가 하나 없으면 어때? 다리가 있든 없든 넌 똑같이 내 소중한 아들이고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이기도 하지 않니? 네가 다리 안쪽에 없다면 내가 네 다리가 되어주면 되지 않니? 네가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게 오히려 나한테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야. 네가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술도 끊고 우리 수술도 받자. 제가 계속해서 아들을 설득하자 아들은 펑펑 울기만 하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아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짐까지 싸들고 아들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옆에서 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응원을 해줬어요. 영준아, 너 TV에 몸이 불편해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나오는 거 많이 봤지? 다리 하나 없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란다. 나 아는 사람 친척은
다리 하나가 없는데도 의족 차고 택시기사까지 한다고 하더라. 요즘엔 의족이 잘 돼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지 다리 하나 없으면 어떠니? 물론 건강했을 때보단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 마라.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뭐라도 못하겠니? 그리고 네 애들을 봐라. 애들이 아빠 있느라 얼마나 걱정하는지 이렇게 편지도 썼더라. 저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던 손주들을 불러서 편지 쓴 걸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큰 손주가 대표로 자기가 쓴 편지를 읽더라고요. 아빠는 우리의 슈퍼맨이에요. 항상 든든하게 우릴 지켜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에 슈퍼맨 같던 아빠가 맨날 울어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아빠가 얼른 다시 예전처럼 씩씩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도 아들의 한쪽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항상 우리가 당신 곁에 있는 거 알지? 지금 어머님이 당신 왼손을 잡았잖아. 난 이렇게 당신 오른손을 잡을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 이제는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우리한테 기대해. 여태까지 당신이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줬으니까 이제부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되도록 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손잡고 한번 이겨내보자. 어?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아유, 바보같이 또 운다. 당신 이렇게 울면 나도 눈물이 나오잖아. 이래서 부부가 공동 운명체라는 거야. 여보, 이제 나랑 어머님 그리고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힘내줄 거지? 꼭 그렇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 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동안 속 썩여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 저 수술 받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씩씩하게 이겨내야 되는데 그동안 바보같이 행동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다리 한 짝이 없어도 자랑스러운 아들과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 껴안고 한참이나 그렇게 울었답니다. 저는 아들이 힘을 내줘서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도 너무 컸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다 제 마음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소중한 내 자식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저처럼 다들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게 다 저 때문인 것 같고 제가 아들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큰 결심을 한 아들은 담담하게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나게 되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정신이 든 아들은 왼쪽 다리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준아, 정말 잘했다. 이렇게 힘든 수술 잘 이겨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다. 그 후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든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미야, 내가 앞으로 우리 아들 옆에 좀 있어주고 싶은데 괜찮겠니? 너 혼자서 애들도 보고 우리 아들까지 돌보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 하나라도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내면서 좀 도와줘도 될까? 네, 어머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더 감사하죠. 안 그래도 저 혼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는 흔쾌히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운영하고 있던 백반집도 정리하고 아예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턴 아들 옆에서 최대한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혼자 일하는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도 제가 봐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제가 직접 휠체어에 태워서 데리고 갔다 오곤 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아 이겨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더 힘이 났답니다. 그렇게 아들이 수술한 지도 2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원래 집안에서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너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의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다리를 쓰지 못해서 근력이 많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근력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처음 의족을 끼고 걸었을 땐 많이 흔들리고 불안했는데 한 달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의족을 차고 어색하게나마 걷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 모두 울면서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 한 통을 받더니 감격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저희 대표님이 저를 다시 회사에 받아주시겠대요. 뭐라고? 아이, 그게 정말이니? 네, 다리 때문에 예전처럼 영업직으로 못하지만 내근직으로 근무하게 해주시겠대요. 저만 괜찮으면 다음 주에 바로 출근해도 된대요. 저 이제 남들처럼 어엿하게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이제 무능력한 인간이 아니라 저도 제 몫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들이 예전에 일했던 회사 사장님이 아들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복직을 시켜주신다고 하더군요. 월급은 영업직일 때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회사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웃음을 되찾고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저는 아들 집에서 열심히 손주들을 돌보고 가끔씩 숙제도 봐주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예찬이 영어 잘하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니? 할머니, 고맙다가 영어로 뭔 줄 아세요? 고맙다가 영어로 뭐냐고? 글쎄, 난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알고 있었지만 손주가 너무 귀여워 일부러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손주가 밝게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땡큐잖아요, 땡큐. 이야, 우리 예찬이 진짜 똑똑하네. 그런 건 어떻게 알았어? 이 정도는 당연히 알죠. 할머니, 진짜 땡큐예요. 뭐라고? 땡큐, 땡큐. 감사하다고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라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숙제도 도와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옛날에 힘들어서 맨날 울 때 할머니가 옆에서 달래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우리 아빠 웃는 모습도 못 봤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너무 감동을 받아 울컥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서 두 손주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땡큐다, 땡큐야. 우리 손주들 아주 땡큐야. 그날 저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벌써 제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선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45년 전 남편이 중동에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행복한 날도 오긴 오더라고요.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죠. 저는 착하디 착한 저희 아들 덕에 신장 이식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천사 같은 며느리가 제 아들을 지켜준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다리 하나는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 아들의 모습도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똘똘 뭉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나중엔 더 큰 행복이 찾아올 테니까요.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